안녕하세요. 우리 교양기초교육원에서 여러 해 전부터 2013년부터인가요? 이 대학 저 대학의 컨설팅을 다니면서 알게 된 것인데, 교양교육 과정 편성이 너무나 들쭉날쭉, 어느 학교는 잘 돼 있기도 하지만 어느 학교는 전혀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이 있어서 컨설팅 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좀 어떤 모델 같은 게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대두가 돼서 이런 소위 표준안이라는 걸 만들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은 교양교육과정에 표준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데, 우리 현실을 감안해서 하나의 그냥 모델을 제시해서, 최소한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모델을 제시해서 여러 대학에서 좀 참고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왔죠. 그래서 컨설팅 나갈 때 이제 이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이런저런 수구의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사실은 4월 달에 계획했던 이 워크숍에 참석할 걸 전제로 해서 이런 안을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소 보충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준비한 PPT를 이제 여러 교수님들도 보면서 제 해설을 들으실 텐데, 이 PPT는 우리 교양기초교육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그 순서대로 제가 요약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 순서대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첫 페이지에 교양교육에 대한 정의도 나오고 교양교육의 목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리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건너뛰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커리큘럼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걸 먼저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교양교육 과정의 편성에 우리가 어떤 점을 고려해서 이런 원필칭 표준안을 만들었는지 하는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 교양이라는 말의 어원서부터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교양이라는 우리 한자어는 일본인들이 명치 주신 이후에 서양 문물을, 서양의 교육제도를 받아들이면서 만든 조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독일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독일에서 이제 인간 형성이라고 할까요? 직역하면 멘션 빌둥, 이거를 독일에서는 이제 빌둥 하면은 바로 이런 인간 교육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이제 한자어로 옮기면서 교양이라는 말을 조어를 해냈죠. 독일에서는 이 교양, 이 빌둥이라는 말에 대비되는 말이 이 비루프스빌둥, 아우스빌둥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직업교육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멘션빌둥은 보편적인 인간교육이고, 특정한 직업 분야에 적합한 인재를 만드는 것을 비루프스빌둥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교양이라는 말은 엄격히 따져보면은 교육이라는 말하고 내용이 같은 거죠. 빌둥이라는 말을 생각해보면은, 사실 우리가 교양이라는 말을 이제 서구라파 언어에서 찾아보면은 문화라는 말과 같은 말이 어원을 가져요. 그래서 라틴어에서도 그렇고, 라틴어에서 이제 파생돼 나온 영어, 독어, 불어 모두 교양이라는 말은 culture, culture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사실 문화라는 말하고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교양교육,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거는 엄격히 따지면은 동화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찌됐든 이 멘션 빌딩의 연원은 역사가 깊어서요. 서양에서도, 물론 우리 동아시아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서양에서는 이제 히랍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이 교양교육의 연원을 우리가 간략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고전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히랍 로마에서부터 중세까지 내려오는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시절에는 이 교육은, 고등교육은 엘리트 귀족 사회에서나 시행되었던 것이어서,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라 자유시민, 자유인을 이제 자유인답게 기르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자유교육이라는 전통으로 오늘날에도 전승되어 오고 있죠. 그러니까 특정 목적의 수단으로 봉사하는 그런 지식,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율적이면서도 개방적인, 능동적인, 주체적 인격을 갖는 사람을 어떻게 기를 것이냐 하는 그런 관심에서 제시된 것이 자유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이제 자유학예 교육이라고 저는 번역을 합니다만은 영어로 liberal arts education이라고 그러죠. 이 자유학예 교육이 바로 자유교육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삼학, 사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그 트리비움, 그러니까 언어와 사고를 연결시키는 그런 그 기본 교육, 즉 문법, 논리학 혹은 변증론이라고도 하는데요. 디알렉티케, 그라마티케, 디알렉티케, 그 다음에 수사, 레토리케죠. 수사학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생각한 것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 지식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트리비움이라고 했고요. 트리비움은 직역하면 세계의 길이라는 뜻이죠. 그것과 대비해서 이제 수량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과목들로 이제 대수, 기하, 음악 혹은 음악학, 천문학 이렇게 있죠. 이게 쿼트리비움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수량적 관계에 대한 사고의 힘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이죠. 그래서 이 자유학예 교육이 바로 이제 자유교육의 내용이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중세 말까지 면면이 흘러내려오죠. 그런데 사실은 요 근래라는 것이 이제 근대 이후에, 요 근래에는 이제 최근에는 이 자유교육과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릴 일반 교육이 사실은 좀 합쳐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 교육은 근대 이후에 이제 제창된 교육 이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든지 특정의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직업인이기에 앞서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 이거는 이제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향유하며 공동체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인식하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이 이제 일반 교육이다. 그래서 근대 이후에는 이 시민사회의 등장 내지 형성과 관계가 있는 것이겠죠, 물론. 그래서 이 근대 이후에 오면은 우리가 오늘날 교양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내용에 자유교육의 전통도 들어가고 이 근대 이후의 일반 교육의 이념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기초학문교육이 바로 이 중심에 자리 잡습니다. 이때에 이 근대 이후에 이제 학문들이 분화되면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전시대의 삼학사과,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그 후에 등장하는 인문, 사회, 자연 쪽의 여러 학문들, 이 학문들 중에서도 이제 응용학문이나 실용학문이 아닌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말하자면 순수학문,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이제 교양교육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는 교양교육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근대 이후에는 사실 그 고전시대의 사과 교육은 기초학문교육 안으로 흡수가 됐다. 그리고 기초학문교육은 그것을 넘어서서 인문, 사회, 자연에 대한 여러 가지 탐구 성과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양기초교육원에서 표준안이라고 제시하는 것을 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맨 앞으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 커리큘럼, 이 커리큘럼으로 다시 가보면은 가 기초교육 영역, 그 다음에 나 교양교육 영역, 그 다음에 다 소양교육 영역,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기초교육 영역이라고 구분한 것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자면은 이 고전시대의 사막사학과 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전시대의 자유학예 교육이라고 제시됐던 것의 내용은 뭘로 채워지겠느냐? 그게 바로 이제 기초학문 교육으로 채워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뭐 기초학문은 뭐 우리 다 알다시피 인문학, 기초사회과학, 기초자연과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표준안의 기초교육은 사막사학과 고전시대의 그 교육 내용이 담기는 것이고, 교양교육은 기초학문 교육의 내용이 담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래도 혼란이 없이 잘 정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크게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우리 모두 교양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양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당신들이 교양교육에 종사하니까 교양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는 견해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이제 전공학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공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들을 하시죠. 그래서 전공교육이 중요한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전공교육 못지않게 교양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펴는데, 특히 이 정보사회에 진입해 들어와서 이것이 더 강조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동안 교양기초교육원에서 수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양교육이 왜 오늘날 더 중요해졌느냐 하는 내용, 하는 그 토픽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교양교육의 내용이 왜 기초학문 교육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교양교육에 몸담고 있는 여러 교수진이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그 우리 교양기초교육원에서 제시한 표준안에는 배경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문화사회적 상황은 뭐 흔히 정보화, 세계화 이렇게 모두들 얘기합니다만은 그 진앙지는 저는 디지털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혁명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사회적 상황을 바꿔놨고, 그렇기 때문에 교양교육, 기초학문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이 더더욱 중요해졌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혁명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 각도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우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생명체 바깥에 있는 물리적인 기계 속에서 감각활동과 사고활동이 결합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흔히 이제 정보기술하고 의사소통기술, IT, CT 이게 합쳐져서 정보통신기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날 ICT는 그걸 구별해서 어떤 것이 IT고 어떤 것이 CT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융합이 됐는데, 바로 이것은 뭘 가리키냐 하면은 IT는 지능기술이고요, CT는 지각기술인데 이 두 가지가 합쳐졌다는 것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장류 동물, 특히 인간에게서 돋보이는 사고활동과 지각활동의 융합 또는 호환, 이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기계 속에서 가능해졌다. 이게 이제 디지털 혁명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 혁명이 현실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우리 다 알지만 인공지능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그 기능이 점점 포괄적으로 된다는 것. 그래서 의사소통의 경우에서 그야말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거의 없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ubiquitous communication이 바로 그걸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사이버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이 등장해서 이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현실을 상당히 많이 점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현실에 이 가상현실이 깊이 파고들어와 있다는 걸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성과가, 기술적인 성과가 우리 문화사회적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제 공간관계의 배타성도 시간관계의 순차성도 약화가 돼가지고 시공적 제약이 거의 소멸이 되다시피 했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욕구 내용을 바꾸고 또 욕구 충족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체적인 동시적인 욕구 충족이 가능해졌고 그것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욕구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다는 것, 시간적인 대의가 필요 없이 그 순차성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욕구가 한꺼번에 충족된다는 것, 그러니까 분화되지 않은 채 충족될 수 있다는 것, 욕구 자체가 융합적으로 충족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감성 영역과 이게 이제 지각의 영역인데 사유 영역, 이건 지능의 영역이죠.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교량으로서의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지식사회에서의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거에 발맞춰서 기술이 융복합하고 산업이 융복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 교육에서도 변화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들 지적하는 것입니다만은 이 지적 지형에 이러한 변화가 온다. 즉 정보의 산출, 복제, 유통이 아주 용이해졌고요. 산출되는 정보 양이 급증하고 그리고 그것의 유통이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을 벗어난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 이제 정보 효용 기관이 급격히 단축되는 측면도 있고요. 반대급부로서 소위 그 정보가 생성된 어떤 문맥 이것이 뭐 가려지고 무의미해지고 그 근거, 그 원천이 소실된 그런 정보가 범람을 한다. 흔히 말하는 정보의 파편화, 홍수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감각적인 지각작용 이것이 논리적인 사유활동보다 더 우세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다. 자, 그렇게 되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이제 지적 그 대응 이것도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된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지식의 전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적 능력이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갈라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분석적인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융합적인 창의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이제 창의성을 많이들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창의성이라는 것은 기존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것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것이 등장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러 지식들을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 이것이 창의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적 지적 능력이라는 것은 곧 창의적 지적 능력과 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런 능력을 통해서 새로이 창출한 지식을 어떤 믿음을 어떤 식견과 견해를 주변과 나눠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것을 전수하는 것이고 공유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필요한 것이 이제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 능력과 사고의 내용을 공유하는 의사소통 능력, 이것이 새로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지적 능력이다. 이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문제연관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는 그런 통찰력,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욕구가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이 융합이 되고 산업 분야도 융합이 되고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 분야의 특정 분야의 깊은 지식, 고정된 어떤 지식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기획하는 데 역부족이다. 따라서 문제연관 전체를 통찰하는 그런 조망, 저는 지적 연결 지평이라 이런 표현을 써봅니다. 어떤 지평 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 요소들이 연결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성과 감성을 연결시키는 그런 교량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져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감성적인 수용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육도 좀 방향을 바꿔서 지식의 습득, 그리고 습득된 지식을 활용하는 소비, 이 교육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분과의 전문 교육에서부터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총합하는 일반 교육, 제너럴 에듀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분야에 걸쳐서 우리가 문제를 연관시키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범용적 뭐랄까요, 지적 능력이라, 범용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나눠 갖는 그런 능력, 그것은 역시 기초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학문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죠. 되풀이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전체를 조망하는 통찰력을 함양시키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학문적, 학제적, 융복합 교육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새로운 방향의 교육이 곧 교양교육이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육에서도 이제까지와는 달리 교양교육이 전공교육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 대학에서 교양교육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교양교육을 강화하자는 말하기 전에 교양교육을 그 본래의 취지대로, 교육적인 의도대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중요한 주제가 그거죠. 왜 교양교육이 그럼 기초학문 교육이 되어야 하느냐? 사실은 교양교육의 본래적인 그 교육 목표는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의 정립에 있다고 봅니다. 세계를 알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을 알고, 그 인간의 삶은 있는 현실에, 있는 사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즉 가치 실현의 길이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생각을 확실히 하고, 그래서 인간관,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의 정립에 교양교육이 기여해야 된다. 이것은 뭐 고전시대 이래로 타당한 명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학문이 필요하다. 기초학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탐구를 하고 그것을 누적해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기초학문 교육이 요구되는 이유로서 우리가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기초학문은 탐구의 범위와 그 성과가 굉장히 광범하다 이겁니다. 그 어떤 특수한 응용학문, 특수한 실용학문은 그 범위 내에서만 타당성을 갖고 유효성을 갖는데, 기초학문은 그렇지 않다. 탐구 범위가 넓고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성과가 타당한 범위가 넓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더 넓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측이 어려운, 이것이 이제 이 새로운 정보사회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만은, 미래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가 잘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어떤 분들은 뭐 불투명한 미래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AI가 등장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오는데 그게 어디로 갈 것이냐, 뭐 대략 그 짐작들을 할 뿐이지 어느 방향이다라고, 뭐가 더 문제된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 다시 말해서 예측이 어려운 그런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이 예측이 어려운 그 광범한 복합적인 문제군이다. 이럴 때는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역시 융복합적인 식견을 함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바로 기초학문 두루두루, 기초학문의 여러 분야, 인문, 사회, 자연을 두루두루 공부하는 것이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학문이라는 것은 아까 순수학문이라는 말씀도 했습니다만은, 특정 목적을 염두에 둔, 어떤 실용적인 목적을 염두에 둔 그런 응용학문이 아니고, 응용의 방법이 아니라
이 인간과 세계와 자연에 대해서 어떤 원리 자체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성격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시 되풀이해 말씀드립니다만은 왜 이 새로운 이 문화사회적 여건이 기초 교양교육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인식을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그 교양교육의 내용이 기초학문 교육이 되어야 하겠다는 인식을 확실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교양교육이 대학교육 전체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체로 이 대학, 저 대학에서 보면은 교양교육은 좀 열세에 몰려있지요. 아주 현실적인 이유는 교수님들은 다 자기 전문 학문 분야가 있고 학교에서는 어느 특정 학과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양교육을 나는 전문으로 한다 이런 분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요. 우리 교기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전공과 교양과 자유선택을 1대1로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제 미국의 여러 그 대학들도 보면은 이렇게 나누죠, 보통. 그런데 제가 좀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자유선택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수강할 때 이걸 자유롭게 하느냐 아니면은 의무적으로 하느냐,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교육 내용에 따라서 보면은 특정 분야의 깊이 있는 학업 교육이냐 아니면은 여러 분야를 오가면서 가로지르면서 어떤 식견을 기르는 교육이냐, 이런 점에서 전공과 교양이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기초학문 영역의 전공교육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학문 후속 세대 양성과 직결되는 그러한 교육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잠시 뒤로 유보를 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교양교육이 이제 졸업하기에 필요한 이제 흔히들 이제 졸업학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되게 120 내지 135학점 사이로 왔다 갔다 하죠. 어떤 대학은 막 120학점으로 줄인 대학도 있고, 아직도 이제 좀 135학점 정도 가지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거를 염두에 두면 교양교육이 대략 40 내지 45학점을 차지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그 학점을 배분해서 교양교육을 시행하는 대학은 그리 많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은 대학을 똑같은 잣대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재량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이다 싶어서, 현실적으로 교양교육을, 기초학문 교육을 어느 정도나 그 학교에서 시켜야 할지 하는 것이 대학마다 성격이 다르고 유형이 다르니까 그것을 좀 차별적으로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기원에서 이 대학의 유형을 구분해보자 하는 의논 끝에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시는 이 A안은 학부종결형 전문교육, 학부종결형 종합교육, 그 다음에 대학원 연계 전문교육, 대학원 연계 총합교육,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좀 너무 애매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학부종결형 전문교육은 학부 4년 동안 공부를 함으로써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 지식을 활용해서 사회에 나가서 직업활동을 하는 것을 이제 상정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학부종결형 총합교육은 학부에서 물론 어떤 학과에 속해서 교육을 받습니다만 그 학과에서 받은 교육을 그대로 사회에 나가서 직업 분야나 어떤 분야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그리고 그 전문성을 활용해서 활동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전공학과를 어떤 학과를 나왔지만 그 학과에서 공부한 전공을 이제 직업생활에 그대로 연결시키지는 않고 그저 직업활동을 할 때에는 대학에서 배운 전공
교양 여러 가지 그 학업 내용을 두루두루 활용해서 직업 활동을 하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특히 기초학문 분야가 전공인 뭐 철학, 역사, 문학, 물리, 생물, 뭐 경제, 정치 이런 기초학문 분야를 전공으로 한 학생들은 그 전공을 살려서 직업 활동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잘 맞지가 않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기초학문은 직업 활동하고 연관시켜서 연구하고 연관시켜서 교육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학부 종교형 총합교육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대학원과 연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학부 졸업하고 이 학생은 대학원에 간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둘 때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서 본격적인 이제 직업 능력을 함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런 이제 전문 교육, 이것은 이제 학부에서도 어떤 전공을 했지만 대학원에 가서 그걸 더 심화시키는 공부를 한다, 이런 것이 되겠죠. 제가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공과대학 같으면은 학부에서 이미 뭐 기계공학이면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 가더라도 또 그걸 더 깊이 공부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학원 연계 총합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원에 가는 것을 이제 상정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학부에서 어떤 특정 분야의 그 전문 학업을 대학원에서 그대로 연결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학부에서 공부한 학업 내용을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으로 삼고 대학원에 가서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네 유형으로 이제 구분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이제 B안은 이거는 이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분한 것입니다만은 미리 말씀드릴 것이 그 끝에 두 가지 GH, 이거는 학부 완결 자유학예대학, 대학원 연계 자유학예대학,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있지 않은 그런 교육 유형, 대학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좀 등장하면 좋겠다, 등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례대로 간략히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기능직업교육 중심 대학, 이건 뭐 이제 많은 전문 대학이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업교육 중심 대학, 이거는 그 앞에서 학부 종결형 총합교육,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공부한 걸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뭐 여러 방면에서 어느 방면이든지 국한되지 않고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교육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음 거는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만은 그 중에는 이제 연구에 더 중점을 두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학과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에 중점을 두지만 연구를 병진한다는 이제 그런 유형의 대학을 이제 상정해 봤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연구에 중점을 둔다. 그렇다고 해서 학부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 그런 대학을 하나의 유형으로 생각해서 연구 중심 교육 병진, 이렇게 본 것이죠. 이제 왕년에 대학을 크게 둘로 나눠서 연구 중심이냐 교육 중심이냐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대학들이 연구 중심으로 갔지만 사실은 연구 중심으로 가면 좋은 대학이고 교육 중심으로 가면 좀 나쁜 대학이라는 그런 피상적인 통념도 있어서 그랬습니다만은 사실은 교육 중심으로 가도 또 대학원 과정도 있고 연구에 중점을 두는 경우도 있고, 연구에 중점을 둔다고 해도 교육을 또 소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본 것은 그 경중을 따져서 생각해보자 하는 뜻에서였습니다. 물론 아주 연구에 이제 중점을 두는 그런 대학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특정 전문 분야 특수대학이 이제 연구에 중점을 둘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카이스트나 이런 대학이 거기에 속하겠습니다만은 꼭 연구에 중점을 두지 않아도 특정 전문 분야를 이제 염두에 두는 특정 학업에 강점을 두는 그런 대학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경찰대학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각종 사관학교도 그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행 우리나라 대학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들을 이렇게 6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만, 앞에서 말한 4가지 구분하고 많은 부분 중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마지막에 2가지는 이제 학부 한결 자유학예 대학하고 대학원 연계 자유학예 대학인데, 학부 한결 자유학예 대학은 그야말로 전공 구분하지 않고 전공이 매이지 않고 학부 과정을 그저 두루두루 기초학문 학업을 하는 그런 대학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많은 분들이 요즘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미국에 있는 소위 Liberal Arts College, 여기서는 뭐 전공 학과는 있습니다. 교수들이 속한 학과는 있지만 학생이 어떤 전공 학과에 속하지는 않아요. 물론 학생들 중에도 나는 어떤 공부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게 이제 메이저 스터디가 되지만, 학생이 어떤 학과에 속하는 그런 건 없죠. 그런 학교가 바로 그런 리버럴 아츠 칼리지가 바로 이 제가 지번에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학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등장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 연계는 이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는 그런 대학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도 있으면서 그런 교육을 하는 대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 유형이 됐든 B 유형이 됐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든, 우리 대학은 대체로 어디에 속하겠다, 그게 좀 정해지면 그것에 맞게 기초교육과 교양교육 그리고 전공교육의 구체적으로 학점 배분을, 대학 교육의 총량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차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A 안의 유형에 따르면은 어떤 배분이 있겠다라는 것이 거기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안의 유형 부분에 따르면은 어떤 배분이 적혀 있겠다 하는 것을 거기 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보기에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참고를 하고 교양교육 과정을 편성할 때 따져봐야 할 것은 이런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제 교양교육 과정을 잘 짰다 하더라도 어떤 과목을 그 과정 속에 설치해서 이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기원에서도 몇 가지 이렇게 요건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기초교육 영역에서는 어떤 과목들이 있겠다, 교양교육 영역에서는 어떤 과목들이 있겠다, 이거는 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커리큘럼 구성할 때 제시한 것과 거의 중복이 되죠. 그러나 그 과목 하나하나의 성격에 우리가 주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요건은 채워져야겠다, 충족되어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학문 분야에서 학술적 보편성을 띠는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는 과목이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과목이기보다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 그러니까 자연히 그 경제학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할 때 그 주제를 다루게 되면 그 주제는 보편성을 띠게 되겠죠. 이제 그걸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아주 실용성이 강한 응용학문 분야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다. 특히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거 많이 목도합니다만은 그저 교양이라고 하니까 그건 뭐 학술성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이 뭐 취미생활이나 상식을 위한 그런 교과목으로 간주하고 그런 과목을 쭉 설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정말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 배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백화점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여는 그런 시민 교양 과목 이런 것을 굳이 대학에서까지 열 필요는 저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우리 졸업생들이 취업 이거 어려우니까 이제 취업 지도를 하는 과목들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요 좀 아주 테크니컬한 그런 것을 가르치는 과목이라면은 이 교양교육 과정에 들어오기가 사실은 적합치 않은 것이죠. 그건 비교과 활동을 하거나 뭐 몇 번에 걸친 특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요. 다만
어떤 뭐 저 진로, 자기 인생 전체에 대한 설계 이런 것과 이제 직업 활동과 이런 것을 연관시켜서 하는 과목이라면은 소양 교육으로서 교양 교육 과정에 들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우리가 이제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요. 그 커리큘럼 짤 때 이제 첫째는 기초교육 영역, 둘째는 교양교육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양교육이라는 걸 넣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신체적인 체험교육, 정서적인 체험교육, 사회적인 체험교육을 넣고 이건 사실 인성교육의 내용이 되겠죠. 그 왜 이걸 따로 했느냐 하면은 인성교육의 내용이 이것을 뭐 정량적인 평가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것이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교육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거나 기획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필요는 하지만 교양교육에다 집어넣기는 좀 적절치 않으니까 별도의 영역을 하나 두자 해서 소양교육이라는 이름을 찾아서 이렇게 넣어놨던 건데 여기에 이제 학생 지도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특히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취업 내지는 창업 지도 이런 것도 이 소양교육의 영역에 넣을 수는 있겠다. 그것을 그 교양교육, 기초학문교육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무리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그런 것에 이제 따라서 어떤 과목들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을 그 다음에 기술해 놨는데요. 이것은 지금 방금 우리가 살펴본 커리큘럼의 그 구성과 뭐 거의 중복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교양교육 그 편성을 잘 했어요. 커리큘럼 편성 잘하고 교과목도 잘 배치를 하고 했지만 사실은 대학 당국에서 이제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적으로 이걸 잘 지원을 해야 교양교육이 정상화되고 강화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희망사항이라고 할까요? 요구사항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제시해 놨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각 대학마다 전공 학과들은 많지만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어떤 그 학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양교육이 소홀히 되기 쉬우니까 사실은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뭐 많은 대학에서 뭐 40, 50개 대학 이상이 됐죠. 이제 그전 같으면은 교무처 산하에 뭐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직원 선생님이 편성하거나 뭐 이렇게 소홀히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대학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경희대학에서 후마니타스 칼리지라고 이제 그 전담 대학을 만드는 것이 촉발이 돼서 요즘은 그 라틴어, 뭐 영어, 심지어는 무슨 산스크리트어 이런 아주 그 고전적인 그 교양교육 이념을 잘 담는다고 생각되는 고전적인 어휘들을 찾아서 무슨 대학 이렇게 뭐 많이들 하죠. 제가 뭐 일일이 예를 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무튼 전담 교육기관이 좀 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과목을 선정할 때 그런 어떤 전문적인 독자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각 학과의 입김이 너무 세면은 이게 교양교육 편성이 잘 안 되고요. 강사진을 정한다든지 교과목을 선정한다든지 할 때도 이 자꾸 편파성이 대입이 되면 안 되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물론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우수한 교수진이 확보돼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이제 큰 대학들은 대형 대학들은 기초학문 분야의 학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철학과를 위시해서 문사철 인문 분야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물리, 화학 다 있잖아요. 근데 그 학과의 교수님들이 교양교육을 좀 담당을 해야 된다. 자기 학과의 전공 학생만 염두에 두지 말고 그리고 그런 학과가 없는 대학들 뭐 이제 좀 작은 규모의 대학들은 그러한 기초학문 분야의 교양교육을 담당할 교수진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나머지 중요한 겁니다. 교수진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요. 나머지 적은 것은 이제 좀 보조적인 건데요. 행정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교육 공간 있어야 되겠다. 어느 대학은 아주 교양교육을 시행하는 독립적인 건물도 갖고 있고 아주 대학을 딱 만들어서 뭐 아주 선임대학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이건 교양교육에서 뿐만이 아닌데 교육평가를 성과를 잘 평가하고 그걸 다시 되먹임해서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특히 현실적으로 보면 학생들도 자기 학과의 전공 교과목은 열심히 해요. 근데 교양 교과목은 좀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학과 교수가 가르치는 거는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이 학업 지도 시스템도 좀 갖춰야 된다. 그리고 이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님들에 대한 평가도 이제 전공교육을 담당하는 분들과는 좀 구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맨 앞으로 다시 가서 이제 교양교육이 뭐냐, 그리고 교양교육의 목표는 뭐냐, 이걸 한번 다시 보기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양교육의 목표는 이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보편적인 문해 능력 함양, 의사소통 능력 함양, 그리고 가치관의 정립, 인간관, 세계관, 가치관의 정립, 그리고 융합적 사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의 함양, 물론 거기에 덧붙여서 심리적인 공감 능력 함양도 들어가겠고, 공동체 의식과 시민 정신을 함양하는 것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양교육은 이런 것이다. 이런 교육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적힌 것을 한번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양교육 전반에 요구되는 대학교육 전반에 요구되는 교양교육이란 대학교육 전반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지식 및 자율적 학구 능력의 함양을 포함하여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으로 학업 분야의 다양한 전문성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보편적인 교육이다. 특히 글로벌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시대장을 맞아 비판적, 창의적 사고와 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적 삶을 자율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이다. 교양교육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대학교육 전체가 그 질이 높아져서 대학을 졸업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보다 유능한 인재로서 성장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대를 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